안녕하세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60대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뭐 하나 물려줄 것도 없이 변변치 않은 살림으로 여자 혼자의 몸으로 키워내는 게 쉽진 않았지만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우리 아들이 쓰러지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아들은 참 효심이 지극한 아이였어요. 그래도 엄마 혼자 몸으로 자기를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는 걸 알았는지 참 모든 거에 대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본 일 없이 아들에게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한국 최고의 의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서 당당히 의사 면허증을 취득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때 아마 내 생에 제일 기쁘고 행복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전 언제나 행복할 것 같았던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들이 잘 되었다며 다 같이 기뻐해 주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홀몸으로 키워낸 아들이 참 대견스러웠어요. 아들 또한 저에 대해 고마움을 아는지 저에게 늘 다정다감한 아들이었어요. 그야말로 행복했었죠. 고맙다. 이렇게 장성하게 자라서 의사가 됐다니. 엄마는 여한이 없어. 없는 집에서 공부하기가 여간 쉽지 않았을 텐데. 한 번도 불평불만 없이 이렇게 엄마에게 기쁨을 줘서 너무 고마워. 공부하느라 했었고 수고했어 우리 아들. 너무 고맙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걱정 마세요. 제가 더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2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아셨죠? 그동안 엄마 혼자 흘린 눈물 다 보답해 드릴 테니 진짜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셨죠? 아니다. 엄마한테 잘할 거 없이 너 인생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어려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주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많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살아. 알겠지? 엄마는 다 괜찮아. 엄마가 기뻐야 나도 기쁘지. 걱정 마세요. 이제 호강길만 걷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건강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본인이 공부하기 힘들었을 텐데 저보고 뒷바라지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그 자리에서 호강시켜드린다고 하는 아들을 보니 너무 마음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가고 아들과 저 이렇게 세상에 딱 둘만 남겨진 것 같았는데 모든 걸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의사로서 착실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의사가 되어 벌이가 많아지니 아들은 씀씀이조차 달라지더라고요. 매번 궁핍하게 살 필요는 없었지만 항상 비싼 한우집에 데려가서 밥을 사주고 언제나 고가의 명품을 휘두르고 다니더라고요.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한다지만 사실 엄마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도 있을 때 아껴야 하는데 라고요. 하지만 이런 마음도 잠시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저렇게 돈을 쓸까라는 생각도 들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려서 돈에 대해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 이제 성인이 되어 본인이 번 돈으로 저렇게 하고 싶은 걸 하는 재미에 빠졌다고 말이에요. 엄마, 이거 한번 잡숴봐요. 여기가 한우 오마카세라고. 정남동에서 제일 유명한 데야. 엄마 이런 거 못 드셔봤지? 아유, 이런 데 오면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너 돈이 힘들게 번 건데 어떻게 내가 이런 걸 턱턱 얻어먹어? 엄마는 그냥 집 앞 갈비집에서 먹어도 좋은데 내 새끼 일한 돈 아까워서 어떻게 쓰냐? 응?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에이, 엄마한테 쓰는 건데 뭘. 그리고 아들 이 정도 버니까 너무 벌벌거릴 필요 없어. 이러려고 돈 버는 거잖아. 그래도 그렇지. 너 할 거 하는 거야 좋지만 엄마를 위해서 무리하지는 마.
알겠지? 엄마는 그냥 아들이랑 집에서 밥 한 끼만 먹어도 행복하니까.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막 이런 데 예약하고 그러는 거면 안 그래도 돼, 아들. 알겠지? 부담 갖지 마. 알겠어요. 이거 먹고 엄마 가방 하나 보러 가자. 엄마 가방도 별만치 않은데 내가 하나 사드릴게요. 그래도 의사 아들도 엄마인데 가방 하나는 기똥찬 걸로 메고 다녀야지. 그래야 아들 기도 사는 거라고. 알겠죠? 이거 받아줘야 해요, 엄마. 한사코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아들은 이런 걸 사 먹을 여유 정도는 된다며 밥을 사주었어요.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먹고는 처음 가보는 명품 매장에 들어가서 저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명품 가방을 사주더라고요. 고맙기도 했지만 걱정이 앞섰어요. 어려서부터 못 살았던 아들이 그래도 커서는 이렇게 한이 맺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만 했죠. 그런 모습을 보니 사실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 못 살았던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 엄마로선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들은 결혼을 하겠다며 예쁜 섹시한 명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첫눈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똑부러진 말투하며 총기 있는 눈빛, 우리 아들과 잘 어울리는 짝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대승씨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드려요. 혼자서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 존경스러워요. 에이, 존경은 무슨. 같이 일하는 병원 아가씨라고? 그래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을 보니 너무 마음이 좋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나도 시어머니는 처음 돼보니까 서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서로서로 조율을 하면서 지내보자고요. 네, 어머님. 제가 더 잘해야죠. 대승씨랑 앞으로 마음 맞춰 어머님한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걱정 놓으세요. 아이고, 얼굴도 이쁜데 마음씨도 참 곱네. 고마워요. 그래도 우리 대승이가 이렇게 커서 예쁜 아가씨도 데리고 오고 하니까 엄마로서 참 보람되고 기분도 묘하고 그러네. 나도 딸처럼 생각할 테니까 아가씨도 엄마다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줘요. 알겠죠? 아들이 데리고 온 며느리감은 참 똑부러지는 여성이었어요. 한눈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눈빛도 초롱초롱하고 성격도 밝고 싹싹하니 우리 며느리면 딱이겠다는 그런 느낌 말이죠. 그렇게 아들은 일사천리로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혹여나 한부모 가정이라 사돈들 집에서 저희 아들을 안 좋게 보는 건 아닌가 했지만 다행히 며느리의 집도 저희 아들을 참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엄마와 단둘이 사는데 의사까지 됐으니 아주 그 부분을 높게 산 것이죠. 하지만 결혼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놀랐더라고요. 아무리 어렵게 살았지만 한 번도 학자금을 밀린 적도 없으며 그 흔하게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저 제 몸 부서져라 아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이 많은 돈을 뭐해서 쓸까 하면서 걱정도 되었고 의사벌이가 그래도 보통 월급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치스러웠나 하는 우려도 되었고요. 하지만 아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네가 대출이 뭐가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 너 벌이로 너 혼자 책임지기 충분하잖아, 응? 말 좀 해봐, 대승아. 아, 그냥 의사니까 이것저것 옷도 입어야 하고 후배들 밥도 사줘야 하고
뭐 등등 돈 들어갈 때가 많았어요. 체면이 있으니 아무렇게나 하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까 그냥 엄만 신경 쓰지 마요.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가 알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유, 큰일이다. 너 집 그거 대출하려면 그래도 신용이 깨끗해야 하는데 어쩌려고 그래? 민주도 아는 거야? 이거 큰일이야, 대승아. 장가도 안 간 놈이 이렇게 대출받은 게 많아서야 원. 어쩔라 그래? 엄마 가방 사주고 밥 사주고 다 이러는데 쓴 거지? 아유, 내가 진짜 걱정이 된다. 어떻게 그런 걸로 이렇게 큰 돈을 써?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뭐 집이야 작은 월세 하나 얻어도 되는 거고 갚아 나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너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래? 민주도 이 사실 알아? 민주가 알면 얼마나 놀라겠어. 어떻게든 갚아 나갈 수 있는 거야? 뭐 일단 월세 정도 얻어서 빚이랑 같이 갚으면 되고 민주한테는 제가 알아듣게 설명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설마 아들이 의사인데 여자 하나 못 먹여 살릴까봐 그래요? 엄마들 똑 부러지니까 걱정 마세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들의 안일한 태도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한 여자를 책임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겠다는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며느리는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결혼 후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이었던 아들이었기에 아파트 대출을 받으려면 지난 대출금을 정리해야만 하더라고요. 아들은 오히려 아무렇지 않았지만 아들을 결혼시키는 부모 입장으로 많이 전전긍긍하게 되더라고요. 설마 이것마저 못한다면 사돈댁에서 얼마나 실망을 할까? 첫 출발부터 우리 아들이 단추를 잘못 깨는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한숨이 나왔죠. 가장 큰 걱정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아빠가 없어서 애가 저렇게 되었나 라는 마음이 가장 크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몸이 부서져라 뒷바라지 했어도 아빠가 없는 그 자리 결핍이 있었던 건가 하면서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고 말이죠.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그냥 아들의 빚을 정리해주기로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너 총 빚이 얼마야? 이제 결혼 준비는 해가는데 집마저 못 해간다고 하면 사돈댁이 얼마나 실망하겠어. 가뜩이나 이미 다 준비된 줄 아시는데 엄마한테 말해봐. 그 빚을 해결해야 아파트 대출을 어느 정도라도 받을 수 있지. 한 8천만 원 정도 돼요. 제가 갚을 수 있다니까요. 민주한테 잘 설명해서 빌라 같은 월세 구하면 돼요. 너 왜 이렇게 무책임하니?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일단 이 돈으로 지금 네가 있는 빚 싹 다 정리해. 알겠어? 엄마,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나신 거예요? 아니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엄마 노후 자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너 주려고 모아뒀던 돈이야. 마음 같아선 집도 다 해주고 싶은데 엄마가 여유가 이거밖에 안 돼. 미안하다. 그래도 이걸로 빚이라도 해결하고 민주랑 살 집 대출 알아봐서 당당하게 결혼해. 알겠지? 그리고 앞으로 절대 생활비 명목으로 이런 무서운 대출 같은 거 받지 말고. 너 한 번이 무섭지? 이게 반복되면 그땐 파산이야. 알겠니? 엄마 말 명심해. 참 자식이 뭔지 그동안 안 쓰고 한 푼 두 푼 모아놓고 아들이 아파트 살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모아놨던 돈을 주었어요. 1억을 말이죠. 어차피 도와주려고 했으니
그게 그거라고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하지만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씀씀이가 커지니 나중에 결혼하고도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이에요. 전 당부를 해두었습니다. 엄마가 어차피 너 결혼할 때 조금 도와주려고 했던 자금이야. 이걸로 빚 다 청산하고 집 대출 받아. 그리고 이렇게 씀씀이 크게 살면 안 돼, 태승아. 사람은 어느 정도 본인한테 맞게 살아야지. 너 의사 돼서 아무리 벌이가 많아졌다고 해도 그렇게 무턱대고 쓰는 건 아니야. 알겠어? 엄마가 간곡히 부탁할게. 이제 착실하게 돈도 모으고 대출금도 갚고, 알겠지? 알겠어요. 뭐 감사해요. 제가 갚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셔서요. 다신 실망시키는 일 없을 거예요, 엄마. 그래. 민주랑 결혼하면서 좋은 모습만 보고 싶다. 너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저도 이번에 빚 무서운 거 알았으니까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저도 벌고 민주도 버니까 집 대출도 금방 갚을 거고요. 그 일이 그렇게 해결되고 아들은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신혼부부 청약으로 해서 잘 낙찰을 받았고 일사천리였죠. 이제 아들네에만 잘 살기를 바랐어요. 사실상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였죠. 그래도 며느라이가 참 싹싹하고 경우가 있던 아이였기 때문에 혼자 있는 이 시어머니 심심하거나 적적할까봐 주말에 자주 놀러 오곤 했어요. 고마웠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가 우리 아들 옆에 있어준다는 것이 너무 고마운 일이었어요. 며느리는 참 인정도 많고 싹싹한 아이였거든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따분하시죠? 저희가 빨리 아이가 생겨서 손주 보는 낙이라도 있으셔야 할 텐데. 에이, 그런 걱정 말아라. 너희 바쁘고 그런데 뭐. 아이는 너희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절대 나 때문에 초조해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대승 씨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요샌 아주 병원에서 산다니까요.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아휴, 그래도 힘들게 일하는 거니까 참아야겠죠? 어머, 그랬구나. 우리 세아가 심심하고 외롭겠다. 하긴 뭐 의사야 밤이고 낮이고 불러대면 나가야 되는 직업이니. 그래도 쉬는 날이면 꼭 나가서 데이트하고 그래. 너도 스트레스는 풀어야지, 안 그래? 대승이한테도 더 잘 일러두마. 다행히 며느리는 저를 엄마처럼 여겨주고 조잘조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며느리였어요. 저 역시도 이렇게 절 편하게 대해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는 며느리가 좋았어요. 그러던 중 한동안 쉬고 있던 틈에 예전 같이 일하던 언니에게서 제의가 하나 오더라고요. 지방에 한 큰 아파트 도배질 하는 건을 맡았는데 돈을 크게 쳐준다면서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아들을 키워오면서 도배질이고 남의 식당 일이고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사지가 멀쩡하니 한번 지방에 내려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요. 언니의 말에 승낙했어요. 그리고 지방으로 당분간 내려가 있게 되었죠. 엄마 이번에 도배일 하나 맡아서 지방에 좀 가 있을 거니까 민주랑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올라오면 연락하마. 에이 엄마, 도배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얼마나 번다고. 고생하는 거 싫은데. 혹시 돈 모자라서 그래요? 도배가 보통 일이 아닌데. 아니야. 엄마 이렇게 지금 건강한데 한 푼이라도 벌어오면 좋지. 어쨌든 한동안 집에 없을 거니까
집에 들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랜만에 도배할 생각에 뭐 엄마는 좋다. 옛 추억도 생각나고 같이 일했던 아줌마들도 만나고. 걱정 마, 아들. 아들은 제가 지방으로 도배를 하러 간다는 말에 걱정을 하였지만 사실상 제 의지가 컸기 때문에 말리진 못하였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방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아파트 도배를 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힘들게 일을 하니 참 살아있는 보람도 느끼고 내가 이걸로 우리 아들 뒷바라지를 다 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편이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추억이 떠오르면서 말이죠. 그리고 몇 달을 열심히 일을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그래도 여윳돈을 조금 또 마련했다는 생각에 참 뿌듯하더라고요. 지방에서 다시 본집으로 올라오자마자 아들네가 보고 싶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둘 다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아들이야 바쁜 직업이다 보니 원래가 전화를 잘 받지 않았고 며느리도 이상하리만큼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들 녀석이 통 전화를 안 받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걱정돼 죽겠어.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아이인데 무슨 일이지? 에이, 신혼생활 재미 좋은가 보지. 너무 그렇게 전화하지 마. 다 큰 성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안 그래? 에휴. 하여간 아들 바보라니까. 그래도 아들 하나 그렇게 번듯이 키워놓으니까 얼마나 좋아. 지금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잖아. 에이, 번듯하다니.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뭐. 그래도 그렇게 봐주니까 고맙네. 어쨌든 올라가면 좀 가봐야겠어. 그래도 너무 신경 써버릇하면 며느리도 불편해할 거고 아들도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좀 참았습니다. 그러다 하도 연락이 되지 않아 산에 가서 봄나물 좀 많이 캐어 아들네 집으로 향했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봄나물을 참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요. 오랜만에 아들네를 볼 생각에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으로 향했죠. 봄나무를 캐서 아들네의 집으로 향했는데 벨소리를 듣고 인기척은 있으나 대답이 없더라고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던 터라 정말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었거든요. 계속 인기척이 없자 전 결국 아들네 집 문을 열어보기로 했죠. 예, 대승아, 민주야, 안에 있니? 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봄나물 좀 캐왔는데 문 좀 열어줄래?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제 말에도 아무 대꾸가 없었고 전 아들네의 집에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순간 며느리는 세상에 지친 표정으로 절 보고 있었고 아들은 방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몇 개월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가늠을 할 수 없었거든요. 너무 놀라 아들 방에 들어가 보니 못 본 사이 건장했던 아들이 50kg 갈비씨로 변한 채 울부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드는 생각이 며느리가 원망스럽더라고요. 다 나가란 말이야. 다 필요 없어. 망했어, 내 인생. 당신도 엄마도 그냥 제발 나 좀 내버려둬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미, 네가 어떻게 이래? 응? 대승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말 좀 해봐. 나가요, 나가. 다 필요 없어. 민주 너도 엄마도. 내 인생 이제 망했어. 망했다고. 이제 난 끝이야, 정말.
제가 이렇게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보고 물어보고 있는데 며느리는 피식거리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화를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뺨따기를 치려는데 며느리가 뱉은 딱 한마디, 정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았죠. 어머님 아들, 모든 게 다 가짜예요, 가짜. 알아요? 의사도 가짜. 제가 속았다고요. 어머님이 지금 화낼 입장이 아니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면 대꾸도 안 하겠어요. 지금 몇 달째 정신도 못 차리고 저러고만 있어요. 알아요? 분한 건 나라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속았다니? 아니 의사가 가짜라고? 네가 말해봐라, 어? 대승이 네가 말해보렴.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예요. 여태까지 서울대 의대며 의사일이며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주식이랑 코인으로 그동안 돈 벌어왔고 그게 안 될 때마다 대출받아가면서 생활했던 거고요. 생활비를 하도 안 줘서 캐대니까 결국 이 꼴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 집 넘어갔어요. 이 사람 대출비도 여태까지 못 내서 경매로 말이에요. 지금 울 사람이 누군데 본인이 다 잘못해놓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식만 들여다봐요. 알아요? 저 진짜 어쩌면 좋아요? 순간 며느리의 말에 머리가 새하얗게 질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제 아들에게 뺨을 올려다 붙였습니다. 아들은 망연자실해 있다가 제가 뺨을 올려다 붙이니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전 아들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단 한 번도 손찌검한 적 없이 키운 아들이었지만 내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이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없는 살림에 너 하나 보고 여태껏 살았어. 너 의사 되라고 한 번도 강요한 적 없다. 처음부터 그럼 다 거짓이라는 거니? 난 이제 사는 의미가 없다, 더 이상. 내 아들이 여태까지 모든 게 다 가짜였고 지금 허황된 꿈을 쫓으며 살아왔다는 거니? 주식이다, 코인이다. 참 엄마가 할 말이 없어.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 엄마는 못 살아 이제. 사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죄송해요. 정말 호강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처음에 정말 작은 돈으로 자꾸 큰 돈을 벌다 보니까 의대고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았어요. 투자만 잘하면 이렇게 턱턱 큰 돈이 생기니 민주한테도 잘해주고 싶었고 엄마한테도 효도하고 싶었어요. 그런 핑계 대지 마. 편하게 돈 벌고 싶었던 거겠지. 넌 엄마를 기만했고 민주도 기만했어. 알아? 너 하나만을 바라보는 우리 두 사람을. 엄마 너 용서 못한다 절대로. 이제 내가 누굴 믿고 사니? 민주야, 미안하다 정말. 내가 널 볼 낯이 없어, 어? 전 이 말을 끝으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갈비씨가 된 아들은 저를 붙잡으며 말리더라고요. 며느리도 옆에서 울고만 있고요. 그리고 아들은 무릎을 꿇고 저와 며느리에게 사죄를 하더라고요. 그날 아들은 만신창이가 된 채 저희에게 모든 걸 고백했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절대 아들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어린 시절 내가 뭘 잘못해 주었길래 이러고 있는 것인가 하고 정말 마음이 찢어졌죠. 그리고 정리를 했어요. 착하디 착한 며느리는 이걸 다 알고 있음에도 모든 걸 용서하고 같이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받은 배신보다
하고 싶은 사랑이 크다고요. 그럼에도 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할 시 며느리는 가차없이 떠날 거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사실 이걸 다 견뎌낼 힘도 전 없더라고요. 이 사람 원망스럽지만 이 사람이 의지만 있다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어머니.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민주 놔주고 다시 시작해. 그리고 공장 일이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거건 너 혼자 힘으로 이거 다 갖고, 알겠어? 엄마한테 의지하지 마라, 이제. 그때도 내가 돈을 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그 돈으로 또 빚 갚고 주시겠지? 아, 정말 할 말이 없다. 죄송해요. 다시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나요, 엄마. 어쩌면 좋아요, 네? 무섭고 두려워요. 나약한 것. 너를 내가 그렇게 키웠어? 그래, 내 잘못이지 누굴 탓해? 내가 널 잘못 키운 내 잘못이야. 내가 살아서 뭐해? 어머님, 같이 힘으로 헤쳐나가고 싶어요. 처음에 너무 원망스럽고 화도 났지만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요, 어머님. 내가 어떻게 너한테 도와달라고 하니? 무슨 낯으로, 어? 내가 죄인이야, 정말. 널 볼 낯이 없다. 다 내 잘못이지. 아들 하나 없는 셈 칠 거야. 그러니까 너 모든 거 다 갖고 다시 제자리 찾으면 연락해. 아니, 안 해도 된다. 다신 엄마 볼 생각 마. 다신 안 봐도 좋아, 엄마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었다. 사는 낙이 없어졌어, 알아? 민주야, 너한테도 너무 미안하다. 엄마, 저도 이러고 싶지 않다고요. 저도 힘들다고요. 제가 혼자 잘 살려고 그런 거겠어요? 다 같이 잘 살자고 그런 거지. 정신 못 차렸어, 너. 피땀 흘려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그저 앉아서 그러고만 있었으니 엄만 너무 실망이야, 정말. 이 말을 끝으로 전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향했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독하게 먹기로 했죠. 며느리에게 미안하지만 전 아들을 다신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부부가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정말 신경을 끄고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암흑 같았어요. 살아서 뭐하나 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그리고 제 자신을 자책하는 한 해 한 해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로부터 6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초인종 벨이 울리더라고요. 인적이 드문 저희 집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까지 방문을 했더라고요. 아주 신수가 환해진 채로요. 그리고 바로 현관에서 아들은 무릎을 꿇었고 저에게 싹싹 빌며 말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시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그날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 식구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조차 응어리가 풀리더라고요. 다신 안 보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 제가 여태까지 아들네를 참 많이도 기다리고 있었구나 싶기도 하면서 마음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민주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저희 이제 많이 자리 잡았고 여기 엄마 손자예요.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대승씨 많이 정신 차렸어요. 아이 가지고 바로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성공해서 찾아오고 싶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면목 없어요.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마음고생은 네가 더 많이 했지. 미안하다 내가 너 하나 도와주지 못하고. 너한테 제일 미안해. 연락도 못했다 그래서. 아들이야 안 보면 그만이지만 너한테 내가 체인이니 어떻게 연락을 하겠어. 안 그래? 정말 미안하다. 고생했어 민주야. 고맙다. 참 착한 며느리는 아들 곁을 떠나지 않고 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줬더라고요. 아들은 일용직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 나갔다고 했어요. 며느리 말로는 이것만이 엄마와 며느리에게 속지 않은 길이라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음식 솜씨가 좋은 며느리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한다고 해요. 다행히도 분식집이 너무 잘 되어서 아들과 며느리는 눈꼴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했죠. 참 6년 만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북받쳐 오르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사이 아들은 다시 살도 많이 붙었고 얼굴이 지난번보다 더 밝아지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아들도 본인의 아들이 생기니 예전에 하던 주식이니 코인이니 다시 거들떠보지 않고 하루하루 피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돈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엄마, 이거 그때 엄마가 처음에 결혼할 때 도와주셨던 돈이에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죠. 참 허황된 꿈만 쫓아 이렇게. 다신 그런 거 안 해요, 정말. 정신 차렸어요. 엄마랑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세월 동안 제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나 싶더라고요. 민주한테도 엄마한테도 늘 제 인생은 거짓이라 두렵기만 했는데 이제서야 모든 거에 떳떳해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엄마. 정신 차렸어? 아, 고맙다. 그러면 됐어. 엄마가 모질게 떠나서 마음 아팠지? 그래도 고생했어. 이렇게 제자리 찾기까지 힘들었을 텐데 민주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 너무 고맙다, 우리 아들. 그리고 이 돈은 민주한테 주마. 민주야, 고마워. 정말 고맙다. 지켜보는 네가 힘들었을 거야. 그냥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 아, 어머님, 아니에요. 이 큰 돈을 무슨 저를 주세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대승 씨 사랑해서 옆에 있었던 건데요, 뭐. 아니야, 받아둬.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알겠지?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쁜 손자까지. 아휴, 고마워. 참 다사다난했던 인생이었죠.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얼마나 죄책감이 드는지 그 길을 바로잡아 줄 수 없음에 더욱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정말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참 그래도 모든 걸 제자리에 찾았다고 생각하며 안도하고 지낸답니다.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었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나약한 아들 옆에서 정말 도와줘서 고맙기도 하고요.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항상 그 생각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얼굴이 편안해진 아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마음이 편해지는 하루하루랍니다. 돌이켜보면 쉽지 않았던 내 인생,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편안해졌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아들 때문에 살고 아들 때문에 웃고 아들 때문에 울었던 인생, 이젠 모든 것이 편안해졌으니 조금은 저를 위해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말이죠. 이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참 삶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지만 여러분들도 분명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루하루 희망찬 나날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차 30대 주부입니다. 귀여운 아이와 성실한 남편과 함께 오손도손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시금치에 시자도 싫을 정도로 시자라면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최근에 지인이 결혼을 하면서 시집살이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제 일이 생각이 나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은 탄탄한 기업에 다니는 멋있는 직장인이었죠. 남편과는 어릴 적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성인이 되어서 동창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어릴 적에는 저보다 키도 작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성인이 되어 만나니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성격도 주도적이고 쾌활하게 변했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2년 연애를 하고 나서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시모의 반대가 정말 극심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작은 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남편은 저보다 연봉도 훨씬 많고 알아주는 안정적인 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인물도 훤칠해서 주변에서도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었기에 시모는 더욱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밀어붙였고 시댁에서 사실 시모만 반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친정집에서는 제가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진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결혼 비용이며 신혼집까지 싹 다 해주셨죠. 남편은 그만큼 저희 친정에 무척이나 잘했지만 시모는 그런 모습조차 꼴도 보기 싫어하셨어요. 특히나 시모는 저와 만날 때마다 집해온 걸로 유세 부리지 말라는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진경이 너, 내가 매번 말하지만 너 집 그거 하나 해왔다고 수고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도 솔직히 충분히 집해올 수 있었거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 상황에서 우리 수호 같은 애가 가당키나 했겠니? 그러니까 집이라도 해와야 결혼할 수 있었던 거지. 아니니? 네 상황 그런 거 다 감수하고도 우리가 받아준 거니까 너는 집해온 걸로 우리 수호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소리야. 어머님, 저 집해왔다고 수호 씨 무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적 없는데 왜 매번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남편도 저한테 왜 무시하냐고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는데 어머님은 왜 제가 남편을 무시할 거라 생각하세요?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매번 서운한 마음이 드네요. 그것 봐라. 너 지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다 유세 부리는 거야. 네가 집 안에 왔으면 이런 소리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니? 네가 해온 게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네가 네 주제를 모르고 우리 아들 무시할까 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안 그랬다면 다행이지만 네가 내 앞에서만 그러고 뒤에서는 무슨 말 하고 다닐지 내가 어떻게 아니?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네 친정이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지 말고. 어차피 친정돈은 친정돈이지 네 돈은 아니잖니? 어머님, 맞아요. 친정돈은 친정돈이고 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마음이 좀 그러네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능력도 인정받고 있어요.
남편 회사에 비하면 저희 회사가 작아서 그렇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요. 자꾸 이렇게 비교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해요. 제가 남편을 무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너무 서운해요. 아니, 누가 보면 내가 널 때리기라도 한 줄 알겠다. 그냥 말 한 번 한 거 가지고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그러지 말라는 말도 못해. 주변에서 보니까 집에 온 며느리들이 너무 유세를 부린다고 하길래 내가 해본 말이다. 그냥 저는 안 그런다 하면 될 것을 너는 너무 오버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 누가 보면 시집살이라도 당하는 줄 알겠어. 너처럼 편한 며느리가 어디 있니? 시모는 저에게 직접적인 행동으로 시집살이를 했던 건 아니었지만 매번 남편과 비교를 하면서 비꼬거나 다른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는지 비교를 하면서 저를 압박하곤 했습니다. 친정집은 잘 살았지만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신 상황이었고 저는 늦둥이 외동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제 결혼 생활을 존중해 주신다면서 저희의 가정을 응원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지만 시모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바라셨죠. 그러던 중 임신을 하게 되면서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임신 후반기부터는 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자마자 시모는 마치 저를 5분 대기조처럼 부르기 시작하셨죠. 나 여기 시내 자주 가는 옷가게에 와 있는데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리더라? 한 10분이면 되겠지? 10분 후에 여기 바로 와. 짐도 너무 많고 날도 더워가지고 내가 버스 타고 집으로 못 가겠어. 여기 와서 짐도 좀 옮겨주고 온 김에 집에 와서 네 남편 좋아하는 반찬들도 챙겨서 가지고 가고 재료는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너랑 나랑 손질하면서 하나씩 만들자. 어머님, 저 지금 병원 진료 때문에 밖에 나와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요. 오늘 정밀 검사도 해야 돼가지고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기다리지 마시고 택시 타고 가세요. 버스 타기 어려우시면 택시 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택시 아니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 너는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왜 매주 병원을 그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냐? 병원 가가지고 뭘 더 본다고 그러는 건데 그냥 성별만 알고 산딸만 알면 되는 것을. 우리 아들이야 뭐 건강한데 알아서 건강한 핏줄 주지 않았겠어? 애가 여기서 이상 있으면 그건 네 탓이지 뭘 탓하겠어. 병원 진료를 1시간씩이나 기다려서 받고 앉아있어? 너도 참 미련하다. 됐고 병원 진료도 받아서 뭐하니? 그냥 당장 여기로 와라. 밖에 있으니까 지금 출발하면 얼추 맞겠구나. 어머님, 제가 아임 이상 있을까봐 가는 게 아니라요. 병원 진료는 원래 주기적으로 봐야 하는 거고 저 조상기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조상기 있어가지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거기다가 자주 와서 확인도 해줘야 해요.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집으로 가세요. 제가 택시는 그쪽으로 보내드릴게요. 아니, 넌 시어머니가 말을 하면 한 번을 안 듣니? 내가 뭐라고 했어? 병원 진료 보지 말고 여기 당장 오라고 말하지 않았니?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한 번을 참아줬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택시 타고 가라고 해? 지금 네가 막 나가자는 거구나. 이게 정말 시어머니 말을 개똥으로 안 해. 내 아들 돈으로 병원 진료 보는 주제에 지금 뭐라고?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이 병원 진료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 때문에 그런 건데 뱃속의 아이는 제 아이기도 하지만 어머님 아들, 제 남편 아이이기도 하잖아요. 어머님,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택시 불러드릴 테니까 화내지 마시고 타고 가세요. 나중에 제가 연락 드릴게요. 나중에 연락? 야, 됐고. 나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당장 지금 여기로 와. 당장 오지 않으면 너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네가 아주 그냥 진정 빵빵하다고 시어미를 개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네 버르장머리 오늘 단단히 고쳐놓겠다. 지금 당장 달려와. 시모는 막무가내로 불러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잘 설명을 해도 전혀 듣지 않고 무조건 자신이 부르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시모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곤 했지만 매번 막무가내로 불러대는 통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말을 했죠. 처음 말했던 날에는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이 어머님이랑 통화를 좀 해주면 안 되겠어? 나 오늘 일이 있다고 했는데도 어머님이 막무가내로 지금 당장 오라고 화내시네? 내가 정말 난감해서 그래. 어머님한테 나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막무가내로 오라고 하시고 무시하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미치겠어. 당신이 전화해서 말 좀 해주면 안 돼? 안 그래도 엄마가 방금 전에 나한테 전화 왔었어. 근데 엄마 말로는 그런 거 아니던데. 당신한테 며칠 전에 미리 오늘 오라고 말했다고 하시는데 당신이 약속을 그냥 잡아버렸다며. 그래서 일 끝나고 오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오늘은 시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그래서 화나서 소리치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맞아? 그거 아니야. 아니, 어머님이 며칠 전에 집에 잠깐 들리라고 하셨긴 했는데 바로 다시 전화 오셔서 안 와도 된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나는 약속 잡은 거야. 오라는 말 다시 안 하셨는데 갑자기 10분 전에 연락 오셔가지고 막무가내로 오라고 하시는데 난 벌써 약속 나와버린 상태거든. 그런데도 어머님이 소리치시면서 당장 오라고 하시잖아. 지금 아니면 안 된다면서 안 오면 무시하는 걸로 알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도 정말 난감해. 당신이 좀 말해줘. 아니, 그니까 나도 통화를 했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엄마는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엄마 말대로 집에 오라고 말을 하신 거네. 근데 당신이 약속 잡아버린 거고. 엄마 말 들어보면 당신도 잘한 거 없어. 엄마가 오늘 오라고 말을 해놨는데 어떻게 약속을 잡을 수가 있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지. 한번 체크를 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내가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당신이 오늘 어머님 만나 뵙고 오해 풀어드려. 그럼 내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어머님이랑 약속을 한 적이 없다니까? 나한테 오라고는 하셨지만 그거 다 취소하셨다고. 당신은 왜 내 말은 안 듣고 어머님 말이 맞는다고 하는 건데? 내가 정말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거짓말 한 적 없어. 당신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정말 너무하다. 처음 남편은 저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모에게 남편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고 나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큰 트러블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남편도 수더분하고 순둥순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모와의 트러블이 없었는데 결혼하면서 저와의 트러블이 크게 생기자 남편은 당황스러워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처음 남편은 저보단 시모의 말을 더 믿었고 그러다 보니 시모 때문에 남편과 다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큰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죠. 제 말을 전혀 믿지 않는구나 느껴지면서 저는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죠. 남편이 몇 번 언급을 하고 난 후부터는 시모의 횡포가 조금씩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안 잠잠했던 시모는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다시 횡포를 시작했어요. 산후조리원에 다녀오는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친정에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고집을 부려 가게 되었는데 집으로 제가 오고 나서는 매일매일 아침부터 집에 오기 시작하셨죠. 아니, 애를 이렇게 춥게 해놓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 아기 감기라도 들리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춥게 해놓는 거야? 난방도 좀 더 빵빵하게 뜨끈하게 해놓고 있어야 하고 아이 속삭에도 더 두꺼운 걸로 똘똘 감싸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애가 따뜻해야 좋은데 너는 그런 것도 꼼꼼하게 안 챙기고 뭐 하는 거야? 그 비싼 산후조리원을 다녀오고 나서는 배워온 게 그거야? 어머님,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저희 아이 태열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꽁꽁 감싸버리면 피부 발진도 심해지고 태열도 더 심해져서 난리 나요. 병원에서도 태열이 심하니까 너무 감싸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땀 더 많이 나면 안 좋다고도 하시고요. 적당히 온도 유지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게 더 낫다고 하시니 너무 이렇게 감싸시지 마세요. 어머님이 보시기에 아이 피부 발진이 좀 심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뭐가 심해? 네가 피부 심한 애를 못 봐서 그렇지. 원래 애들은 이렇게 피부가 뻘겋다가 괜찮아지고 그러는 거야. 내가 애 낳고 다 키워봐서 아는데 애 한 명도 키워본 적 없는 네가 뭘 알겠어. 하여튼 쓸데없는 것만 들어가지고서는 에휴. 그리고 모유 수유는 잘하고 있는 거니? 어째 애가 쑥쑥 자라는 것 같지가 않아. 하루에 미역국 대접으로 계속 먹어야 젖이 잘 도는 거야. 어디에 수유 좀 해봐라. 잘 먹이고 있는지 내가 봐야 되겠어. 네? 수유하시는 거 보시려고요? 그걸 왜... 그리고 수유하는 건 오시는 산후도우미 이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더 잘 아세요. 모유 수유한 거 어머님께 바로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불편한데 굳이 보셔야 되겠어요? 어머님 걱정하시는 건 알겠지만 모유 수유는 그냥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뭘 알아? 모유 수유도 처음 해보는 건데 너 그거 마사지도 계속 해줘야 하는 거 알지? 내가 마사지하는 법이라도 알려줄 테니까 얼른 위도 뻗어서 봐봐라. 수건 다 뜨뜻하게 적셔오고 미지근한 물도 떠가지고 옆에 둬봐라. 뭐하니? 가서 얼른 준비하지 않고. 너는 이제 엄마로서 이런 것도 다 알아야 하는 거야.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너무 불편하죠. 아직 저 출산하고 2달도 안 됐어요. 조리원도 어머님 한 달 있고 싶은 거 죽어도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남편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잖아요. 손목도 시큰한데 어머님 계속 뭐 가지고 와라 또 와라 시키시고 저 지금까지 앉을 새도 없이 서 있었어요. 계속 그러시니까 전 너무 불편해요. 그럼 엄마가 돼가지고 가만 누워가지고 있을 셈이었니? 내가 애 낳을 때는 일주일 만에 집안일 싹 다 있어. 고작 애 하나 낳은 거 가지고 유나는 참나. 너는 그냥 내가 오는 게 싫었던 건 아니니?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지 말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내가 내 손주 보러 온다는데 네가 불편하다 마다할 필요가 뭐가 있어? 시모는 산후조리 중에도 저를 마치 시중 부리듯이 부렸어요.
아이 목욕을 해야 할 때가 되면 큰 대야를 가지고 와서 물을 가득 퍼서 거실까지 제가 날라야 했죠. 청기저귀를 써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셔서 무조건 청기저귀를 쓰게 하셨고 거기다가 바로바로 손빨래를 해야만 했어요. 애벌 빨래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려고 하면 엄마 자격이 없다면서 저를 비난하기도 했죠. 결국 저는 출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바로 극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아이만 보면 울면서 있었고, 그런 저를 보고 심각성을 느낀 남편이 지방에 있는 엄마를 집으로 불러줬습니다. 아유, 진경아. 아유, 우리 딸.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한 번을 말을 안 했어? 엄마한테 힘들다고 전화라도 한 통 해주지.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나 힘든 줄 몰랐어. 사돈께서 오신다고 하시니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돌봐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들었다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무지했어. 진경아, 정말 괜찮니? 힘들었지? 엄마가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내가 너무 내 생활만 중요해가지고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엄마,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더 이상 못하겠다 싶었다고. 엄마, 너무 힘들어. 아이는 정말 너무 이쁜데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눈뜨기가 싫더라고.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나 심장이 벌렁벌렁 떨려서 못 살겠어.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엄마, 내가 엄마 자격이 없는 거야? 정말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서 그런 소리나 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엄마는 다 이해해. 엄마도 그랬어. 엄마도 힘들고 외롭고 미칠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좀 괜찮아지더구나. 진경아, 엄마가 진경이 다 괜찮아질 때까지 곁에서 도와줄게. 알았지? 엄마, 나 여기 말고 엄마 집에 가면 안 돼? 여기 있다가는 나 미칠지도 모르겠어. 다른 거 다 놓고 집으로 가고 싶은데 한 달만이라도,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걱정 없이 푹 쉬고 싶어서 그래. 우리 집에 가서 쉬면 나 진짜 괜찮아질 것 같아. 남편한테도 말했어. 엄마, 나 우리 집으로 가고 싶어. 아휴, 그래. 집에 가자. 집에 가서 푹 쉬어. 엄마가 진경이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줄게. 아빠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가자. 기다려. 엄마가 금방 아기용품 챙기고 바로 가자. 엄마가 지금까지 몰라줘서 너무 미안해. 극심한 우울증으로 삶의 끈을 놓고 싶었던 저를 잡아줬던 건 다름 아닌 엄마였습니다. 제 상태를 듣고선 엄마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저를 보러 오셨죠.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신혼집에서 나가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저는 한 달여 동안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의 상황은 남편에게 말을 했긴 했지만 대부분은 믿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아이 때문에 설치한 CCTV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모의 행동을 남편이 알게 되었고, 남편은 시댁으로 찾아가 뒤집어 엎은 듯 했어요. 그 후로 시모는 저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지 못하셨죠. 시모의 횡포가 사라지자 저희 상태는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스스로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심리적으로는 괜찮아졌지만 저의 몸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금방 복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출산 3개월 후에도 6개월, 1년 후에도 건강은 돌아오지 못했고 결국 저는 복직을 못한 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선 시모의 행포는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 아이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집으로 찾아왔어요. 처음에 왔을 때에는 집안일을 해주는 듯 했지만 점점 시모는 제 살림에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얘, 너는 이렇게 과일을 쌓아두면 어쩌겠다는 거야? 이렇게 쌓아두기만 하면 이게 썩어서 나만 나겠니? 한 번 살 때 먹을 만큼만 사야지. 이렇게 돈을 낭비해서야 원? 에휴. 그리고 과일이 얼만데 이렇게 과일을 여러 개 사고 그러니? 수호가 과일 먹을래도 아니고 다 너 먹으려고 산 거 아니니? 아, 그거 어머님 주변에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이 돌이라고 주시기도 하고 그냥 집에 놀러 오면서 사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아진 거예요. 주변에서 다들 잘 챙겨주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제가 돈 주고 산 건 없어요, 어머님. 네 돈이 어디 있어? 다 우리 아들 돈이지? 그리고 살림을 하려면 알뜰하게 사는 방법도 좀 배워야 되겠다. 너 아직도 마트 가서 쇼핑하지? 그런 데 가면 다 상술이야. 비싸기만 하고 몇 개 더 사면 할인해 준다고 하면서 돈 더 쓰게만 하고. 요 앞에 시장 있잖니. 걸어서 30분이면 가는데 운동 삼아 겸사겸사 걸어서 갔다가 살 거 조금씩 사면 얼마나 좋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제가 아직 오래 걸어 다니기에는 무리라서 다음에 좀 더 발목 괜찮아지면 가볼게요. 저번에 안 그래도 남편이랑 시장 한번 가봤는데 요즘은 많이 저렴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필요한 것도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희는 마트 가서 사는 게 편해서요. 시장이 저렴하면 저희도 시장 가서 사고 그래요, 어머님. 너 알다시피 수호 결혼 전에는 월급 싹 다 내가 관리를 했었는데 수호 결혼 때 봤었지? 그 정도면 수호랑 같은 나이의 애들에 비하면 많이 모은 거다.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거야. 너는 일도 안 하고 솔직히 수호가 먹여 살리고 있지 않니? 이렇게 대충대충 살림하면 거덜나는 거야. 시모는 집안 물품이 하나라도 못 보던 게 보이는 날이면 돈을 허투루 쓴다면서 잔소리를 심하게 하셨어요. 집안 물품뿐만 아니라 아이 용품이나 개인적인 물품도 새 제품이 보이면 잔소리를 하셨죠. 심지어 변기물을 자주 내리지 말고 소변은 여러 번 보고 내리라고 말도 하셨어요. 그러던 중 잠깐 아이 예방접종을 하러 다녀오던 사이 시모는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는데 시모는 제 손에 든 아메리카노를 보고서는 경기를 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거 뭐야? 너 내 아들이 버는 돈 이렇게 쓰는 거야? 아주 그냥 매일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하는 여자가 바로 너였구나. 네가 이런 걸 왜 먹니? 밖에서 고생하는 건 내 아들인데 너는 집에 앉아서 시간 보내니까 커피가 절로 생각나디? 내가 와보길 잘했지. 역시 이렇게 돈을 펑펑 쓰고 있는 줄 알았다. 네? 어머님, 언제 와 계셨어요? 이거 커피요. 요 앞에서 사고 온 거예요. 얼마 안 해요. 오랜만에 커피 마시고 싶어서 마신 건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매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랜만에 마신 거예요. 어머님, 저 모유수유도 끝난 지 얼마 안 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냐? 매일 마셨는지 아닌지. 그리고 매일 안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아예 안 마셔야 하는 거 아니냐? 네가 뭘 한다고 밖에서 돈을 쓰고 다녀? 네가 쓰고 다니는 돈 다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 아니냐?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돈을 쓰고 다니냐고? 집에서 똑바로 살림을 하라고 앉혀뒀건만 쓸데없이 돈이나 쓰고 다니고
어머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수십만 원을 쓴 것도 아니고, 만 원도 아니고, 몇천 원 커피 한 잔 사 먹은 거예요. 어머님, 이번 주에 제가 저를 위해서 쓴 돈 고작 이 아메리카노 한 잔뿐이에요. 집 밖에 나가본 적도 없고, 밥도 매일매일 직접 다 해먹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커피 이거 딱 한 잔 사 먹었던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1,000원, 2,000원 쓰던 게 모여서 몇천만 원이 되는 거다. 살림을 하는 애가 아낄 생각만 하고 살아야지. 고작 커피 한 잔이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나 되냐? 네가 번 돈도 아니면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시모는 이렇게 깜짝 방문을 해 혹시라도 제가 남편의 돈을 펑펑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감시를 하는 듯 했습니다. 시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시 극심해져 갈 때쯤 어느 날 엄마가 저와 남편을 위해서 반찬을 싸들고 집으로 오시던 도중에 사고가 나서 골절상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너무나 놀랐던 저와 남편은 아이를 시모에게 맡기고 바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남편은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 병원비 전부를 계산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셨죠.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바로 2주가 되기도 전에 퇴실을 하게 되었다는 연락이었죠.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퇴실을 시킨 사람은 바로 시모였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나 황당해 시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가 진짜 장모님 퇴원시켰어? 엄마가 왜? 장모님 6주 치료 받아야 한다고 내가 말했잖아. 왜 퇴원시킨 거야? 장모님 지금 집에 가셔도 혼자서 뭐 하시지도 못하고 거동도 불편하신데 어쩌자고 퇴원을 시킨 거야?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아들, 이제 괜찮아. 내가 가보니까 네 장모 많이 아픈 거 아니더라. 원래 처음엔 놀라서 이곳저곳 아픈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 그리고 네 장모는 돌아다니는 사람이라서 거기 병실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더 곤욕이라니까. 아프고 답답해도 돌아다녀야 하는 사람이야. 어머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저희 엄마 지금 많이 안 좋으세요. 계속 치료도 받아야 하고요. 아빠도 일 때문에 집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엄마 혼자 두고 오실 수 있으세요? 적어도 저한테 연락이라도 해주셨어야죠. 저 친정에 가볼게요. 어머, 너 미쳤니? 우리 손주 데리고 어딜 간다는 거야? 아픈 사람 옆에 손주 두고 싶니? 너 애 엄마 맞아? 엄마가 된 게 어떻게 아픈 사람 간병하러 애 데리고 간다는 거야? 됐고, 애 엄마도 괜찮다고 했는데 왜 네가 난리야? 아니 그리고 병원비를 왜 내 아들 돈으로 계산을 한 건데? 내 아들 돈 잡아먹어서 내가 방 뺐다. 치료 받으려거들랑 알아서 치료비 내서 받아야지. 어디 감히 내 아들 돈으로? 아, 어머님, 지금 남편 돈으로 병원비 냈다고 지금 퇴원시키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네. 어머님 지금 이거 선 넘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참아왔던 건 남편 어머니시고 제 자식 할머니라서 참아왔던 건데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지금 이 상황 저 잊지 않을 겁니다.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아,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니? 내가 뭐 나만 좋자고 이래? 너네가 돈을 아껴야 나중에 잘 살 수 있으니 그러는 거지. 시엠이 속도 모르고. 에휴, 수희야, 너는 제가 저러는 거 보고도 내가 이상하다고 할 거니? 아니지? 우리 아들은 엄마 속 다 이해하고 있지?
역시나 시모는 엄마의 병원비를 계산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바로 엄마의 병실을 뺀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했고 더 이상 말로는 통하지 않는구나를 알게 되었죠. 처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결사 반대했고 절대로 안 된다면서 울기도 했죠.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제안했는데 저는 그 제안이 솔깃했습니다. 바로 처가살이를 하는 방법이었어요. 남편은 바로 짐을 싸 친정으로 들어갔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불이 났게 친정으로 달려와 남편을 말렸어요. 어머, 수호야,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처가살이하겠다고 들어간 거니? 왜? 네 마누라가 친정에서 안 살면 이혼하겠대? 얘, 그냥 이혼해버려. 저런 애 어디 한둘이니? 쟤보다 더 나은 애 널리고 널렸어. 네 돈 막 쓰는 애를 왜 자꾸 거두려고 그래? 아유, 수호야. 네가 마음이 착해서 그래. 그럴 필요 없다. 이러지 마. 엄마, 아니야. 엄마 말이 맞지. 내가 어렵게 번 돈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장모님 장인어른이 어렵게 모아 산 집에서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안 그래? 엄마 생각대로라면 그게 맞는 거지. 내가 너무 염치 없었다. 그치?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이 사주신 집에 염치 없이 공짜로 살고 있었네. 나 지금까지 살던 거 갚아야 해서 처가살이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상관하지 말고 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 너희 신혼집으로 해준 거잖아. 그런데 무슨 염치 없이 살았다고 그래. 네 장모가 그러디? 너네 그럴 거면 그 집에서 나가라고 그랬니? 아니 무슨 집도 절도 없는 애들한테 그렇게 모질게 그래. 지금 나가면 어디서 살라고? 안 되겠다. 네 장모 나오라고 그래. 아니, 장모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 오히려 우리만 잘 살면 된다면서 필요한 거 다 해주시고 우리 위해서 주셨어. 근데 엄마 뭐야? 내가 번 돈 와이프도 가족인데 1,000원도 못 쓰게 감시하고 그랬잖아. 그래 놓고서는 나는 장모님이 주신 집에 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엄마 말대로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 5년 동안 장모님 장인어른이 해주신 집에서 공짜로 살았으니까 적어도 5년은 처가살이 할 거야. 그러니 엄마는 이제 가. 그렇습니다. 남편은 시모와 연을 끊는 것만으로 자신에게 전달되는 스트레스가 완전히 끊길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처가살이였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계속 언급을 했던 것처럼 어렵게 한쪽이 외벌이로 살고 있으니 남편의 돈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처럼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역시 친정에서 모두 해주셨기 때문에 공짜로 살면 안 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주장에 시모는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그렇게 타박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기 때문이죠. 시모가 처음에 심하게 반대를 하자 남편은 그렇다면 시모에 맞춰서 처가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것만은 더 싫었던 시모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처가살이가 시작되고 난 후 시모는 한 번도 집에 찾아오시지 못하셨어요.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해 뭐라고 하려고 하면 남편은 항상 대신받아 집값에 1%도 갚지 못하게 생겼다며 하소연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점점 시모의 행포는 줄어들게 되었고 지금의 시모는 오히려 남편이 처가살이를 하면서 힘들어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중하다면서 아들을 끼고 살려고 하다가 결국 더 멀리 달아나 버린 셈이죠.
남편은 이제 저의 말이라면 모두 믿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결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신뢰를 잃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아직까지 시모와 연락을 따로 해보진 않았지만 저에게 사과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짧다면 짧고 경험이 많으면 많은 나이이죠. 저는 어려서 그저 곱게만 자랐어요.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도 않았고 그 어려운 대입도 열심히 노력하여 결실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죠. 어려서부터 항상 고분고분하던 제가 부모님의 기대를 거스르고 선택한 게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저희 집과 달리 남편네 집은 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뭐가 쉬웠는지 남편이 참 좋았죠. 부모님은 외동딸 고생할까봐 결혼을 극구 반대하셨지만 전 성인이라면 모든 상황을 책임질 수 있겠다 싶어 남편을 선택했어요. 결혼 전 남편은 뚜렷한 능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절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거든요. 그 모습에 반해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고달팠습니다. 성악을 전공했던 제가 늘 어린아이들 입시를 하며 벌어온 돈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꾸렸으니까요. 남편은 고졸 출신이었지만 다니던 직장을 번번이 그만두며 늘 이리저리 다른 일을 할 궁리만 세웠죠. 이런 게 반복이 되자 사이가 좋던 저희 부부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였어요. 돈 앞에 장사가 없더라고요. 늘 반복되는 싸움이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놀고만 있을 거야? 일을 해야지.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계속 감당이 안 되잖아. 철수 씨네 공장에서 사람 구한다고 하지 않았어? 거기라도 지원해 보는 게 어때? 그래도 남자가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지 가장인데. 구할 거야. 아직 나이도 어리고 창창한데 뭐가 걱정이냐? 넌 너무 곱게만 커서 이 세상을 전혀 몰라. 남자라면 포부가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데 네가 웬 간섭이야? 아무리 부인이라지만.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말을 안 하게 생겼어? 나 이번 달에 레슨 학생 2명이나 줄었어. 정말 걱정돼서 그래. 앞으로 이렇게 레슨 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자기가 너무 천하태평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지금 다 적자야. 모든 인생 한 방이다. 기다려. 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니까. 저와 남편이 생활 문제로 투닥거릴 때면 시어머니는 꼭 방문을 열어젖히며 저에게 한 소리 하셨어요. 형편상 분가를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거든요. 시동생도 있었지만 시동생은 일찍이 취업으로 다른 지역에 가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 취직을 안 하면서 기고만장하는지 시어머니를 보면 딱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저 아들 바보였어요. 뭐든지 아들이 기죽을까봐 늘 저를 나무라고 저를 채찍질 하셨죠. 사실 남편과의 관계보다도 이런 시어머니와 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매번 저만 제 정상이 아닌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철저히 제 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남자 기를 죽이니? 그러니까 우리 상철이가 될 일도 안 되는 거다. 원래 여자가 기가 세면 남자가 될 일이 안 되는 법이야. 알아? 그러니까 너를 탓해야지.
왜 상처리를 쥐잡듯이 잡아? 나 원참. 너 지금 그 꼴랑 몇 푼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 당연히 결혼을 했으면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게 맞는 거지. 하여간 요즘 것들이란 이기적이란 말이야. 어머님, 말씀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제가 상철 씨가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몇 달째 놀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생겼어요?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상철 씨를 싸고 도시니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너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하여간 눈에 시어머니도 안 보이지? 여기 시댁이야. 알아? 시댁이라고. 그러기나 말이다. 얼마나 내가 우스우면 저렇게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겠어? 하여간 마음에 안 든다. 넌 제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결혼을 한다고 나섰어? 원래 여자들이 예술하는 집안이면 다 안 풀리는 거야. 조신하게 회사 들어가서 격리나 하면 얼마나 좋아? 고래 예술한다고 저렇게 설쳐대니 기만 세지지. 우리 아들 기나 죽이고 말이야. 아유, 속상해 죽겠다. 너무들 하시네요, 정말. 전 이 집에서 뭔가요, 도대체? 저만 아등바등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다고요. 유세 떨지 말아라. 옛날엔 서방이 과거 시험 본다고 공부하면 여자들이 삭바느질 하면서 먹여 살렸어. 그냥 그러려니 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지 싶었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순 없었어요. 그건 곧 죽어도 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을 보자마자 집안이 문제가 아니라 행실이 뻔히 보인다는 친정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한 제가 부모님께 힘든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눈에 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 결혼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악착같이 살려고 노력했어요. 오히려 밤에도 안 하는 레슨을 받아가며 생활비를 벌었고 남편이 취직하기 전까지 모든 시댁에 돈 들어갈 일은 제가 담당했어요. 그렇게 2년을 생활비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던 선산의 일부가 팔려 그야말로 집안의 가세가 갑작스레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내가 뭘 했어? 난 이렇게 살 놈이 아니라니까. 너도 이제 레슨 같은 거 안 해도 돼. 그게 사실이야? 그래도 너무 잘 됐다. 우리 진짜 쪼들렸는데 숨 쉴 구멍은 있어진 거잖아. 너무 다행이야. 무슨 소리야? 너는 레슨은 그대로 해야지. 일하다 안 하면 병난다. 그러니까 넌 하던 일 계속해라. 집에서 놀 생각 말고. 요즘엔 여자도 다 직장 생활하는 추세인데 집에서 놀아봐 퍼지기만 하지. 그러니까 넌 하던 일 해. 엄마, 나 이제 그럼 사업 미천 대주는 거야? 진짜 나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 있는데 그 정도 밀어줄 여건은 되지? 당연하지. 우리 장남인데 엄마가 뭔들 못해주랴? 이게 다 네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아주 기똥찬 아이디어나 물어와. 한순간에 들뜨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노는 꼴이 못마땅한지 절대적으로 일을 하게 하셨죠. 저 역시 여유가 되어도 일은 계속하려고 했기 때문에 딱히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러블은 없었지만 내심 섭섭하더라고요. 그동안 그래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시댁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지니 저도 레슨을 좀 줄일 수 있게 되었고 훨씬 삶이 윤택하게 되었어요. 그 무렵 남편은 볼링장을 시작하며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이자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본인 일은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좀 들었고요.
그렇게 생활이 안정되어 가자 아이가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 슬슬 가져야 하지 않아? 그래도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고 3년째가 되어가는데 아이가 있어야지. 이제서야 살기 편한데 여기서 아이까지 낳자고? 아, 난 싫어. 그리고 잘 키울 자신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지내고 싶어. 너도 좋잖아. 딱 너만 챙겨도 되고. 애 생겨봐. 이거 해줘야지, 저거 해줘야지. 잘 되면 어디 데리고 다녀야지. 가뜩이나 이제 사업 시작해서 바쁜데 내가 가정을 잘 책임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이 얘기라면 하지 마. 난 낳고 싶지 않아. 그래도 생각 한번 해봐. 뭐 강요할 순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머님도 내심 기다리시는 것 같고. 엄마 안 그래. 아마 내가 제일 소중할걸? 그러니까 너도 아이 생각은 접어. 난 이제 내 삶을 즐기며 살고 싶으니까. 남편은 완강하더라고요. 아이 문제는 부부가 협의해야 할 문제이니 더 이상 강요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저 임신을 하고 싶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남편의 동생, 즉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였죠. 동서될 사람은 저와는 다르게 참 똑부러지더라고요. 저와 같이 음대 출신이어서 그런지 말도 잘 통했어요. 서방님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시업으로 나가 산 지 오래되어서 이 집에 오는 게 많이 익숙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동서는 서글서글 굉장히 싹싹하더라고요. 한눈에 제 맘에 쏙 들더라고요. 어머님은 음대 출신인 동서조차도 예술을 한다며 썩 반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반대하진 않으셨죠. 상민 씨한테 들었어요. 형님도 음대에 나오셨다고. 전 피아노 전공이에요. 형님은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전 성악이에요. 피아노 치는 손이라 그런지 되게 곱네요. 우리 잘 지내봐요. 뭐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철 씨도 동생 하나뿐이고 동서 사이도 우리뿐이니 우리가 잘 지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상민 씨한테 형이 음대 나왔다고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우리 잘 지내봐요, 형님. 제가 잘할게요. 얼씨구, 벌써부터 편 먹는 거냐? 참나. 어쨌든 너도 이 집에 들어올 거니 얘기해 두는 거지만 상민이야 뭐 어려서부터 일한다고 나가 살고 그랬어. 근데 이제 결혼했으니 자주 찾아오고 알겠니? 뭐 상민이한테 들어봤으니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집안은 아니거든. 그네한테 자자 들으면 될 거야. 어쨌든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된 걸 환영한다. 네, 어머님. 앞으로 결혼하면 자주 찾아뵐 거예요. 저희도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찾아뵙는 게 도리죠. 어머님은 처음 보는 동서에게 본인네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라며 알아서 잘하라고 엄포를 놓으셨죠. 전 그전 시댁이 힘들었던 상황을 알아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저러는 꼴이 우습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동서도 당황한 눈치였지만 그저 그냥 웃어 보였고요. 그렇게 서방님네는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어요. 그래도 이 집에서 동서라도 생기니 조금 편하더라고요. 워낙 외동이기도 하고 여자 형제를 가져보는 게 소원이어서 그런지 동서는 곧잘 말도 통하고 저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죠. 제가 성악 레슨을 하는 걸 알아서 본인 피아노 학원에서 성악할 친구들을 소개해주기도 했고요. 저한테 정말 고마운 기인이었어요. 그렇게 동서한테는 미주알 고주알 제 고민 얘기 깊이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어요. 아,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근데 형님은 아이 안 가지세요?
결혼한 지 몇 년 되시기도 했고, 딱 보면 아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뭐, 가지고야 싶은데, 아직 상철 씨가 마음의 여유가 없나 봐. 그래서 그냥 좀 미루고 있어. 동서는? 저희도 이제 막 결혼해서 아직은 생각이 없긴 한데, 그래도 형님이 먼저 생기면 더 좋겠어요.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아니야, 내 생각 전혀 안 해도 돼. 동서는 아이 갖고 싶으면 먼저 가져. 내가 우리 조카 태어나면 예뻐해 줄 테니까. 동서는 웃어 보였지만 제 걱정을 하는 눈빛이었죠. 아무래도 종종 동선의 피아노 학원에 가면 제가 아이들을 많이 예뻐하였기에 동서도 제가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친한 친구이자 동생이 생겼다고 좋아했었죠. 그 무렵 저에게도 깊은 고민이 생겼답니다. 남편이 볼링장을 하면서 너무 바빠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이 늘 남편은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업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넘겼던 모든 부분들에 의심이 생기면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죠. 밤늦게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며 핸드폰에 걸어놓은 잠금화면,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몰래 받는 전화, 하나하나 의심스러웠어요. 전 남편을 떠보기로 하였고, 남편은 제가 떠보자 저를 보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당신 요새 뭐하고 다니는 거야? 통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매번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하는지 수상하네? 사업하면 다 그렇지. 사업가 아내가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럼 넌 사모님이 거저되려고 했니? 남자가 다 그렇지 뭐. 그래도 본인 퇴근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도 많아. 결혼하고 나서는 여유가 없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여유도 있는데 통 우리만의 시간도 없고 이게 뭐야. 좀 나한테도 신경 써주고 집에도 신경 좀 썼으면 좋겠어. 내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넌 사모될 자격이 없다. 징징거리긴 하고. 남자가 사업을 하면 좀 밖으로 돌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옹졸해서 내가 어디 큰일 하겠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 이 말이면 끝날 것을. 나 진짜 의문이야. 자긴 나랑 결혼은 왜 한 거야? 아, 진짜. 그런 질문 좀 하지 마라. 유치하게. 너랑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밖으로만 도는 거야. 그만해, 이제. 남편은 저와 말이 안 통한다는 식이었어요. 전 하도 남편이 이상하여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남편을 따라 미행을 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볼링장에 데리고 있는 아르바이트생과 보통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아침에도 그 친구를 데리러 갔다가 끝나고 데려다주는 모습, 그리고 연인이어서 자연스레 나오는 모습까지 정말 심장이 떨어질 뻔했죠. 설마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가까이서 바람을 피울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당시 나이가 남편이 30대 후반이었고 그 친구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전 그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남편에게 정리를 하라고 했어요. 차마 이혼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결혼을 실패했다는 걸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자격지심 때문에요. 나 다 봤어. 아까 볼링장에서 그 카운터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랑 무슨 사이야? 어떻게 그렇게 다정할 수가 있어? 아, 뭐가? 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네. 그리고 너 나 미행했어? 이제 하다 미행도 하지? 이제 레슨 좀 줄이니까 할 일이 없어? 어디 서방님 출근하고 일하는데 감히 뒤를 밟아? 너 그거 너네 집구석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뭐라고?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사실대로 말해.
걔랑 언제부터 만났던 거야? 깊은 사이 아니면 빨리 정리해. 정리? 하, 너도 참 별 수 없구나. 너처럼 맨날 바락바락 따지는 애만 보다가 그렇게 고분고분한 애 보니까 얼마나 좋던지. 여자애가 그런 맛이 있어야지. 매번 날 가르치는 네 말투 진짜 별로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너도 새 출발해. 어차피 우리 사이에 애도 없잖아. 위자료는 줄 만큼 줄게.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조용히 정리하자. 너도 못 살겠잖아. 뭐? 위자료? 지금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나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거야? 감히? 바람 피운 주제에? 어차피 너도 나 지겹잖아. 그러니까 깔끔히 끝내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네가 먼저 우리 관계를 망친 거야. 난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네가 들쑤셨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들쑤신 김에 이혼해. 나도 좀 새 출발 좀 해보자.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이 관계를 망쳤다며 이혼을 하자고 나오더라고요. 제 인생 남편을 만나고 시련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큰 시련이었어요. 어느 하나 믿을 수도 없고 이렇게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자기들 돈 없을 땐 그렇게 내 돈으로 생활하다가 이제 여유 있으니까 바로 딴짓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전 절대 너 좋을 대로 살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하며 끝까지 이혼을 보류했어요. 남들은 미련하다 할지라도 남편이 행복하게 새 출발하는 걸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전 계속해서 이혼을 버텼죠. 제가 그러자 시어머니도 어느새 남편과 한 몸이 되어 이혼을 종용하셨어요. 그저 이 집에서 저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어요. 속상한 하루하루였죠. 그렇게 우리 아들 아낄 막으니 좋으냐? 아니 상철이가 싫다잖아. 그런 걸 붙잡고 있고 싶어? 그냥 이혼하라고. 아니요. 누구 좋으라고 제가 이혼을 해요? 꼴랑 위자료 3천 지어준다고 제가 이혼할 것 같아요? 웃기지 마요. 절대 안 해줄 거니까. 니까짓 게 감히? 나이도 많고 너는 끌렀어. 그냥 이혼해. 3천이라도 지어준다고 할 때 빠지란 말이야. 절대 못해요. 3억을 가져다 줘도 이혼 안 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저 이렇게 되고 상철 씨 행복하게 바랄 것 같아요? 제가 절대 이혼은 안 해주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저를 욕하셨고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제가 외도 사실을 알아내자 대놓고 외박을 하거나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허다했죠. 아주 뻔뻔하게 말이에요. 전 모든 걸 참아냈어요. 제가 계속해서 버티고 이혼을 해주지 않자 남편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 듯이 절 비웃으며 얘기했어요.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넌 이혼해주게 되어 있어. 알아? 어디 계속 버텨봐. 너만 힘들지. 참나, 끈질긴 것. 그래, 어디 너도 마음대로 해. 내가 이혼 안 해주면 너흰 상간 연놈들이야. 절대 이혼 못 해줘. 평생 그러고 살아, 숨어서. 그렇게 늘 피 터지는 하루하루가 지났죠. 그러던 중 남편이 깔깔거리며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늘 외박을 일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싶어 거실에 나와보니 저에게 사진을 뿌려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을 제가 보고 경악을 했어요. 사진에는 저와 학부모 아버님과 아이 때문에 면담을 나누는 모습, 그리고 아이가 제 레슨 덕분에 대회에서 상을 타서 아버님이 감사하다고 저에게 선물을 건네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었어요. 교묘하게 학부모님의 어머님은 편집해서 저와 학부모님 아버님만 나오게 말이죠. 아주 치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 거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었죠. 네가 이혼 안 해주니까 내가 걸어야지. 너 이 사진들로 내가 5천만 원 이혼 소송 낼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알겠어? 뭐? 이 사진 가지고 이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학부모님이야. 근데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내 뒷조사했니? 걱정 마.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서 이혼할 거니까. 이 화상아, 3천 줄 때 도장 찍었어야지. 버티고 버티다 이게 무슨 꼴이니? 아, 당신 정말 내가 알던 김상철 맞아? 걔가 그렇게 좋니? 나랑 한 약속 모두를 저버릴 만큼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래, 너랑 살기 지긋지긋해. 그리고 너도 학부모 밤에 만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어떻게 알아? 너도 바람났을지. 내 레슨이 늦게 끝나는 거 알잖아. 뭘 알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어디 누가 이기나. 당신 같은 사람 정말 끔찍하다 이제. 믿음이 얼마 남지 않은 남편이긴 했으나 정말 모든 기대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지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다하다 날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을 하겠다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정말 진절머리가 처지더라고요. 전 그렇게 남편이 소송대로 이혼 소송을 위해 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제 저를 떼어낼 수 있다는 것처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법정에 둘이 나란히 서게 되었어요. 저도 이대로는 당할 수가 없어 그동안 모았던 남편의 불륜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이제 버티기가 아닌 네 인생 박살내주마라는 마인드로 소송에 임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싸우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순간 법정에 선 동서가 시집 전체를 휘청거리게 할 대폭로전을 펼쳤어요. 그 동서의 한마디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기 시작하고 전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급격히 소송의 주도권은 저에게 기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아주버님에겐 숨겨진 딸이 있어요. 상간녀 사이에서 낳은 딸이죠. 저희 형님은 그것도 모르시고 가정을 지켜내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이 딸을 호적에 올리려고 계속해서 형님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어요. 하지만 본인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걸 수 없게 되자 형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사진들을 만들어서 제출한 거예요. 존경하는 판사님, 부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판단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동서는 증인석에 진출하여 저렇게 진술을 하였어요. 사실 남편에게는 그 상간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있었고 꽤 오래전부터 저에게 이걸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동생한테는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본인 부인한테 이 얘기를 직접 했고요. 제가 그렇게 아이를 바라는데도 남편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이 든 동서는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좋아했던 형님이 이렇게 당하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남편도 저와 이혼을 마무리하고 그 상간녀와 아이를 데리고 새 출발을 하려고 저에게 그렇게 이혼을 종용한 거였더라고요. 아이가 커감에 따라 빨리 호적에 올려야 하니 저에게 유책 배우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이혼 소송까지 걸었던 거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람 피우고 허튼 짓 하고 다니는 건 알았는데 자식이 있다니. 그리고 이걸 모두 눈 감아주는 시어머니, 참 기가 막혔죠. 시어머니인 동서의 말이 끝나자 법정에서 쌍욕을 하더라고요. 결국 쌍욕을 하다 끌려 나가셨지만요. 남편 또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너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감히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제 편을 드는 거야?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아주. 같은 음대 출신이라고 꽁꽁 붙어서. 아유, 내가 미쳤지. 저런 애들 둘이나 며느리로 들이고.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 둘째도 너랑 이혼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그 말을 하고도 우리 집에 붙어 있으려고 해? 거참 조용히 하세요. 안 그럼 퇴정시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를 치십니까? 참나, 당장 안고 가만히 계세요. 어머님도 그러는 거 아니죠. 같은 여자로서. 저 이혼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사람 하나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집이라면 제가 사양하겠네요.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집에 붙어 있으려 하겠어요. 어디 하나 배운 구석이 없는 집구석인데. 뭐야? 저게 둘이 쌍으로 날 능욕해? 너 내가 이혼 안 시키나 봐라. 너 같은 거 며느리로도 필요 없어. 어쩜 저래 애들이? 이건 모함이에요. 재수 씨는 처음부터 저 집사랑이랑 워낙 친하고 각별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요. 지금 거짓말하시면 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말씀 똑바로 하세요. 증인, 혹시 지금 한 증언이 거짓은 아닌가요? 제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한 채 거짓도 없음을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동서의 증언, 그리고 상간녀와 남편의 아이 때문에 불륜 기간이 밝혀졌고 아이는 생각보다 큰 3살이었더라고요. 무려 3년을 저 몰래 불륜을 저질렀던 거죠.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어마어마하게 주어야 했어요. 거의 선산판돈의 대부분을 말이죠. 전 거기에 더불어 상간녀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혼외자까지 낳은 상간녀는 이 소송을 절대 피할 수 없었고 저에게 참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저에 대해 학부모와 그런 사이라고 누명을 씌운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하여 이것 또한 벌금형을 맞았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저에게 거의 넘어오자 상간녀는 태도가 돌변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행히 그 집구석에서 서방님은 정상이어서 그런지 동서 보고 잘했다고 해주었다고 했죠. 잘했어. 나도 엄마랑 형 마음에 안 들었어. 양심이 있어야지 인간들이. 이제 나도 엄마랑 형 안 보고 살 거니까 네가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한 거 죄책감 갖지 마. 네가 옳은 일 한 거니까 알겠지? 난 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미안해. 그래도 자기 가족인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당신한테 얘기 듣자마자 형님이 얼마나 안타깝던지. 이럴 때 내가 편들어줘야지, 같은 여자로서. 정의는 승리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 형님이 그래도 덜 억울하시게 말이야. 전 그렇게 동서 덕분에 모든 법정 소송에서 가뿐히 승리할 수 있었고, 그렇게 남편의 재산을 많이 취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억울해하면서 저에게 전화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돈을 다시 돌려놓으라고 말이죠. 이것 또한 녹취를 해 협박죄로 또 고소를 먹이니 그제야 잠잠해지더라고요. 역시 말이 안 통하는 것들은 그냥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당장 돈 내와. 네가 가당키나 해? 그 많은 돈이? 나 5천만 원 먹고 떨어져 당장. 너 때문에 내 인생 종쳤어. 그러니까 당장 돈 보내. 내가 그 돈 없으면 어떤지 네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너 그 돈 안 돌려주면 진짜 내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알겠어? 네 인생 종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계좌번호 불려줄 테니까 돈 보내. 녹취했고 협박죄로 고소할 거야. 정신을 덜 차렸지. 너나 저 아줌마나. 다신 전화하지 마. 인간 쓰레기만도 못한 자식아. 이 일이 있고 동서랑은 그냥 언니 동생처럼 지내고 있어요. 다행히 동서는 서방님과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아예 시댁과는 손절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했죠. 이렇게 지나고 나서 서로 만나 얘기를 해보니 얼마나 깔깔거리고 재밌던지. 참 그 집에서 희생만 한 것 같아 억울했는데 이렇게 인생에 좋은 동생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을 얻은 거죠. 형님, 아니다. 이제 언니라고 해도 되죠? 참나 그 집구석 진짜 뻔뻔해가지고. 결국 아주버님 그 상간녀랑도 얼마 못 살고 이혼했잖아요. 아무래도 부자인 줄 알았는데 재산 절반을 언니한테 다 털렸으니 원. 그 여자애가 붙어 있었겠어요? 나이도 새파랗게 어리던데 얼마나 뻔뻔하던지. 그러고 나니까 이제서야 어머님이 저한테 은근히 연락 와서 언니 바뀐 연락처 물어보는 거 있죠? 진짜 소름 돋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화번호 바꿔버렸어요. 다신 그 집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서. 어머, 그래? 참나 웃긴다. 그럴 줄 알았지, 뻔뻔해가지고. 하여튼 서방님은 괜찮은 거지? 괜히 가족을 잃게 한 것 같아서. 전혀요. 이도 어렸을 때부터 나와 살았던 게 진짜 그 어머님이랑 아주머님 말도 안 되는 등살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둘째라서 서러움도 많이 받았나 봐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다며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 하여튼 너무 고마워. 내가 동서한테 진짜 큰 빚을 졌어. 참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용기를 낼 생각을 했어? 정말 고마워. 내가 살다가 혹시라도 동서한테 꼭 갚을 일이 있으면 주저앉고 갚을 거야. 에이, 전혀. 저는 진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앞으로도 평생 친구처럼 때론 언니처럼 지내도록 해요. 전 언니가 생긴 것 같아 너무 좋거든요. 알겠죠? 너무나도 고마운 동서 덕분에 제 인생의 앞날은 변했어요. 그때 당시 미련하게 버티기만 했던 제 자신이 저를 사랑해주며 이젠 자신감 있게 살기도 하고 있고 친정 부모님한테는 불효를 저질렀지만 지금은 친정 부모님도 저를 다 이해해 주셔서 새 식구 알콩달콩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하여 지금은 대학교에서 외부 강사로 아이들의 성악을 지도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 투자하고 공부하다 보니 더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워낙에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 가르친 일도 너무 적성에 맞고요. 조금 더 경력을 쌓아서 다음번엔 정교수 임용에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꿈을 펼쳐나가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어린 나이 철없게 아무것도 몰라 실패하지 말자 버티자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세상엔 행복한 일도 많고 쓸데없는 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의 제가 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겠죠? 돌이켜보면 후회스럽기도 한 지난날이지만 전 정말 그때의 배움으로 지금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려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지나온 날 후회하지 마시고 조금 더 단단해지고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만 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